2부 순서인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아까 행사 초반부에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요. 김광수 국장님께서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토론자로 오늘 세 분을 모셨고요.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영 숭실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일 한국 뉴욕 주립대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 명의 연구 본부장님께서도 앞선 발제 마찬가지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태정 부원장님 좌장을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태피 부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정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작년 말부터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스태피의 아울러 2019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3개 본부장님들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워낙 그 주제들이 좀 포괄적이고 또 상당 부분은 좀 광범위한 그런 그 이슈들이 담겨져 있어서 정리하시는데 좀 애를 먹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이제 외부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관련 이슈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서 의견을 좀 듣고 논의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그 세 분 토론자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기정통부의 성과평가정책국장이신 김광수 국장님은 제가 오기 전에 좀 살펴봤더니 요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것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체계를 전체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영 숭실대 정보사역과 교수님 같은 경우 아마 수년 동안 그 새로운 기술이 인간 행위라든가 관계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천착하고 계시면서 여러 권의 또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압축 성장의 고고학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 이런 전문 서적들을 또 저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일 그 한국 뉴욕 주립대 기획처장님 뭐 사실 명실상부한 그 국제 협력 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께서 방금 저희 스태피 세 분 본부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셔도 좋고 또 세 개 주제를 필요한 경우 같이 좀 논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중의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시면 두세 분 정도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국장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과기정통부에서 사실 R&D 혁신본부에서도 저희 그 성과평가정책국에서는 이제 그 국가 R&D 사업의 전체에 대한 그 성과를 평가를 하고 또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석하는 또 환류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좀 전에 이제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R&D 예타제도도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스태프에서 이런 그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해 전망을 하고 이런 제언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분야별로 R&D 혁신 생태계, 그다음에 혁신 성장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혁신 정책이 세 가지 주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혁신본부에 있다 보니까 R&D 혁신 생태계를 중심에
로 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주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R&D 혁신 생태계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주신 부분, 특히 이제 바텀업 방식의 어떤 자율적인 연구를 늘리고 이런 혁신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주장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도 R&D 업무를 오래 했었고 또 여기 와서 진짜 국가 전체의 R&D를 보는 입장에서 보니 그 R&D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진짜 R&D라는 건 큰 커다란 생태계이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바텀업 방식의 어떤 자유 공모라든지 과제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 단순한 방향 하나만으로 이게 쉽게 변화하지 않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도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가 R&D에서 자유 공모 형태 바텀업 방식의 과제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국회나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배분을 할 때 저희 그 예산 회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걸 강력하게 최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그 바텀업 방식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경쟁에 의해서 어떤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려면 우수한 제안들이 언제든지 제안이 되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예산 회계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제 국회나 이런 데 지적을 하다 보니 사실 그렇게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무슨 의미로 이 예를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나 거대한 생태계고 이 생태계에 거의 우리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 관리기관 뭐 여러 주체들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기관들 또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얽혀 있어서 이걸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변화로만 그 우리 기대했던 어떤 혁신을 어떤 가져오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주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하는 게 혁신적인 변화라면 우리 생태계 전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두 번째 그 주제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혁신 성장 정책 관련해서 제가 내용 중에 하나 그 중견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탑다운 방식의 어떤 기획 또는 이런 그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제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R&D 혁신 시스템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건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30년, 40년 전부터 우리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그 혁신 시스템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늦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확보를 할 거냐 이 어떤 대전제에 맞춰가지고 혁신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고 그 대표적인 방식이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우리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전망이 있는 기술들을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기술들 물론 이제 이미 선진국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어떤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이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서 어떤 그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울 때는 탑다운 방식의 기획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또 5년, 6년 후에 이러한 시장과 이런 기술이 유망할 테니 이걸 저희가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어떤 산업의 위상이나 국가 위상을 살펴봤을 때 그런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한지 어떤 의구심 들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운다라고 할 때는 정말 그 제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밸류체인 관련해 가지고도 스태프에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그 전망을 하시거나 어떤 제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의 어떤 산업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짜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의 어떤 생태계는 우리 국가 내에서 어떤 연구기관과 대학과 연구기관, 그다음에 기업과 어떤 시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은 사실은 글로벌한 어떤 시장으로 또 그 가치가 창출되는 어떤 체인 자체도 이미 크게 변화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혁신의 어떤 그 전략은 국내를 어떤 대상으로 하는 전략으로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NSB에서 이런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전 세계로 그 많이 이전이 되고 최근에 뭐 많이 다시 리쇼어링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현상이 벌어진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여전히 그럼 앞으로도 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또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가는 전략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 R&D 혁신 생태계를 국내의 어떤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어떤 국내에만 너무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먼저 우선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스템 혁신 또는 시스템 전환의 그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만만치 않는 일이고 그래서 관계자분들 또 전문가분들 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배영 교수님께서 또 학계 쪽에서 바라보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방향 또 이슈들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해주신 세 분 본부장님이 소속되어 계신 부서를 보니까 모두 다 혁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가치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문과 쪽에서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생경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요청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생태계적인 차원에서의 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혁신 생태계뿐만 아니라 R&D와 관련한 무언가 이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가치를 위한 이런 이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이 공부가 돼서 일단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요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도약이라든지 성장을 위해서 이 혁신이라는 가치 혹은 혁신 생태계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생태계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그 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지만 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생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체 대상 그리고 프레임 혹은 스트럭처가 구성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완성되었었을 때 생태계라는 모습이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은 이제 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그럼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그 황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얘기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그 여러 가지 수요나 아니면 요구에 대한 귀를 기울이는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그 탑다운에서의 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과연 위로부터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근데 이제 그게 위로부터 오든 아니면 아래로부터 오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과연 그 변화가 국민이 원하는 변화였느냐라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이제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랬었을 때 과연 그 혁신 관련한 정책들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요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조금은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해 나가야 될 일종의 과제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거는 국민들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수요에 대한 공감대를 위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이제 쓰이는 얘기 중에,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컬처렉이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문화지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의 진보나 발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 행태의 변화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조금은 내다보며 지향점을 확실하게 던져주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순환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같은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국정 과제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을 위해 어떤 공동체적인 규범이나 규약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혹은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가치 자체는 굉장히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살펴봤었던 과학기술 R&D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그 투여되는 자원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떤 한정된 부분에 투여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나타나는 혜택은 보편적인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이 국가 R&D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 간의 혹시 그 괴리나 간극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 가능하면 같이 가는 방향 속에서 지향하는 지점들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주량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코크리에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모색하고 또 발전 방향을 함께 이제 고민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생이라든지 상생 또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뭐 프로세스이자 결론적으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평가와 관련된 부분도 좀
보완되거나 혹은 정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의 성과 측정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실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사실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이 평가 규준 틀 안에 포함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또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연구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던 얘기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관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이제 뭐 태도라든지 뭐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 경험이 축적해야 결국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는 계시는데 그것을 또 하나의 성과로 아마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패를 했었을 때 과연 그 실패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훨씬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데이터도 우리가 그 성공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축적해 나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으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조금은 더 획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ODA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제 협력이나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 3년 전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전에도 전자정부를 수출하는 이런 이제 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ODA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시도해보고자 행정한류라는 이름으로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고려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그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물론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것과 함께 그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경험, 토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요소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그 혁신 얘기할 때마다 사실 나오는 얘기가 카풀 시스템, 카풀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논의가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풀 서비스가 기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기보다는요, 그 협의 과정에서의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든 혹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지금 현재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검증 가능한 요소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이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 그리고 요구들을 한 번 더 경청해 보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평소 연구하신 그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가치, 문화적 특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혁신 시스템이라든가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으로서 하나의 디멘션으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종일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그 글로벌 혁신 전략 송치용 본부장님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혁신 성장 정책이었고, 세 번째 글로벌 혁신 정책이었는데, 이게 뭐 세 가지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태생은 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글로벌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새로운 혁신 생태계, 이제 황석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필요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틀을 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100%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 특히 과학기술 정책 하시는 분들, 과학기술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많아서 소수자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일을 항상 주장하기 때문에 또 소수자고, 또 분야가 또 독특해서 그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평보다는 위로와 격려와 동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는 뭐 국민 관심도도 저하되고, 그게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게 되면 부모가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나마 먹고 살게 된 것은 수출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 밑바닥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디자인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뭐 디레귤레이션 해야 된다, 규제 샌드박스 해야 된다, 뭐 탑다운 안 된다, 바텀업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3월달 되면 2학년 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있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영어 질문을 해요. 옛날 같으면 뭐 아빠 뭐 이게 이 단어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절대 단어 뜻을 묻지 않습니다. 눈치채셨죠? 단어 뜻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아빠 이거 해석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또는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틀려 있어? 이걸 물어봐요. 물어보기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저는 그나마 미국 대학 교수고 영어로 강의하니까 강의했던 기억이 일상 대화하는 거에 대충 문법대로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일반 부모들은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성문 종합 영어 본 지가 언젠데, 그렇죠? 이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인천의 제물포에서 청량리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젊은이였어요. 아마 평균 연령이 한 27, 25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오늘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평균 연령이 조금 봐드려서 58세, 59세 되더라고요.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로 따지면 뭐 11위, 12위 하고 있고요. R&D 규모로 따지면 절대 규모는 한 4위, 5위 안에 들어가고, 비율 이런저런 비율로 따지면 1위, 2위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도 바뀌었고요. 크기도 바뀌었고요. 생각도 바뀌었고요. 사람도 바뀌었고요. 저는 애가 셋입니다만 제 친구들은 둘입니다. 요즘 결혼한 친구들은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애 하나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생률이 1.1 얼마입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것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특히 R&D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 관련돼서는 조금 야박하지만 모럴 해저드형이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다. 또 경제학으로 얘기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제가 페북을 하는데요. 페북에 수시로 이런 게 올라옵니다. R&D 자금 5억까지 편하게 받으세요. 이런 거. 저기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요즘 페북에 글을 한번 잘못 올렸다가 엄청난 오해를 사가지고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송하지만 개선의 때가 아니고 개혁의 때다. 정책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페쿠누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저기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그
황석원 박사님께서도 정말 잘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파지티브 시스템에서 전면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든지 긴급조치를 내려서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한 정책적 폐해가 엄청납니다. 열거를 하면 제가 2시간 동안 열거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100%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주량 박사님께서 혁신 정책인데 여기는 또 성장 정책, 혁신의 성장 정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 방식이 변했고 1차, 2차 산업, 경제학에서도요 더 이상 1차, 2차 산업을 비교하는 게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최근에 경제학을 했는데요. 저희 선배님들의 경제학은 아직도 수학 체감 또는 수학 불변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용서하시고요. 근데 지금은 수학 체증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경제학 원론을 가르치시던 분이, 과거에 경제학 원론을 배우시던 분이 정책 결정권자가 돼서 과학기술 정책을 논하고, 여기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기 훌륭한 과학기술 정책의 뉴 브레인들이 30년 전에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한테 어떤 지시와 그 틀 안에서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왜 마이너리티인지는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섹터를 변해가지고는 될 상황이 아니다. 저희는 홀리스틱 이노베이션이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량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디지털 수용력, 이거를 키워주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정책이 더 이상 과학기술 정책 연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전 산업이나 전 분야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배영 교수님처럼 이렇게 입문을 하신 분이 여기에 와 있는 건 굉장히 깨인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엔트러프너십 소사이어티 얘기는 정말 동의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토론 내용을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인데 저는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이노베이션, 저는 이노베이션 떼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컬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런 하드웨어만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컬처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테이크 홀더들이 이주량 박사님 얘기하신 디지털 수용 영역을 키우고 이거를 어떻게 제고할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됐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카풀 뭐 이런 거 이미 경험했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수출품인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에 PC방이 요새는 다 있지만 옛날에 초기에는 찜질방에 PC방에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놨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이 됐어요. 물론 정책은 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나 게임 체인저나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고 선진국일수록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4만 불 시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셨지만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정책도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스테피처럼 과학기술 하시는 분이 문화에까지 임팩트를 고려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있어요. 경제학이나 과학기술 정책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데 지금은 그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페이로를 줄 거냐, 임금을 주고 있느냐, 고용을 창출하느냐, 이게 돼야 되고, 또 하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느냐, 휴먼 리소시스를 했느냐, 이쪽으로 정책 연구가 빨리 이행을 해야지 시대를 앞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송치웅 박사님의 글로벌 혁신 정책인데, 글로벌 혁신 정책 여건 변화를 잘 짚어주셨고, 키워드도 과학기술 예교, 공적개발 원조,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하듯이 쫙쫙 집어내셨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 부분을 다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기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덤입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우리 온 국민의 선택지가 하나였습니다.
과거 잘 봐서 장원급제하는 것, 이게 전통에 이어져 가지고 한 80년대 90년대까지도 공부 잘해서 고시 붙어서, 그러니까 조금 깨이신 분들은 그래 의사도 괜찮아, 변호사도 괜찮아, 여기까지가 선택지였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TV 한번 켜보시면 선택지가 몇 개가 나오는가요? 패션 모델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방장님들이 쫙 모든 프로그램의 기반으로 다 주방장님들이 나오고요.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분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하나로만 평가를 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근데 요새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상대방이 내 것을 뺏어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과의 평등인데, 지금 과학기술은 죄송하지만 결과의 평등이 아니고요, 이념의 중립성입니다.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미국보다도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그러니까 이념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부터 자유를 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영구비 카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저는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못 이기더라고요. 영구비 카드라는 거에 다른 나라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옥죄는 겁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식민지, 나는 5등은 자유야 식민지임을 공인하노라 해서 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정리하겠습니다. 있어서.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자유하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사람, 기업, 기관에 커스터마이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래야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죄송하지만 버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구가 많았어요. 한 학급에 65명 이랬거든요. 요즘 한 학급에 20명 남짓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3배가 늘어난 겁니다. 3배로 늘어난 사람의 가치, 연구자의 가치, 국민의 가치, 연구의 가치, 이것들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글로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BTS입니다. BTS. 요즘 BTS 치고요, 구글에 쳐보시면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에 관련된 이미지 글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따라하기 동영상도 많고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서 잘 됐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 가시면 요즘 저기 핫한 키워드가 뭐냐면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누굽니까? 능력 없다고 대한민국 K리그에서 쫓겨나신 분이 베트남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니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까 그 ODA 사업했는데, 저도 ODA 사업은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ODA 사업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비영리 재단에서 받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ODA 같은 사업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비영리 재단 법인에서는요, 한 목적성만 가지고 사업비를 쓰면은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받아도 거의 1억의 효과를 냅니다. 우리 국민 세금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같이 넣어야 되냐? 자유라는 걸, 신뢰라는 것, 그리고 연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믿고 파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과감하게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10분 정도 남긴 했지만, 제가 지금 청중분들의 분위기와 면면들 보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 그리고 환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서 한 2-3분 정도만 좀 질의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발제자분이나 또 토론자분 어떤 분에게 지정을 하셔서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 근무하는 김학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정책 포럼에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요. 약간 스태피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메모한 거를 중심으로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한국일보 안병옥 고려대 교수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날개를 달려면이라는 시론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뭐냐면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안병욱 교수는 산업화 과정에 고착된 낡은 산업구조, 화석연료에 유리한 에너지 가격 체계, 사려급지 못한 자동차 이용 문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 정체의 증가, 인접 배출국가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지적 여건이 얽히고 설킨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합쳐보면은 사실 오늘 다뤄진 혁신생태계, 혁신성장, ODA 등 글로벌 협력과 다 연관된 문제가 되겠고, 첫 번째 발제자님께서 우리가 처한 여건과 도전 과제 중에서 세 번째로 삶을 위협하는 건강, 환경, 안전 문제로 제시하셨는데,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마 미세먼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탄소 배출국 세계 7위이고 우리나라 에너지가 석탄 화력 발전의 40%를 의존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저기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혁신 생태계가 고탄소 혁신 생태계에서 저탄소 혁신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는지, 고탄소 혁신 성장에서 저탄소 혁신 성장을 고민하고 있는지, 고탄소 ODA에서 저탄소 ODA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제에서 느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 앞으로의 연구 방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예, 앞에 분 질문은 1분 이내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토론 다 훌륭히 감사하고요. 두 가지 저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퇴임한 장성민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규제와 자율성 문제인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하려고 그러면 혁신관리제도를 혁신해야 돼요. 그 초기에 모든 규제를 다 뚫고 나가서 그거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초기 시기만이라도 규제 유예 기간을 좀 두어가지고 자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되고 모든 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야말로 국가 사회에 큰 해악이 되는 것만 안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서 어느 정도 규제 유예 기간을 좀 설정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모든 규제는 다 하나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다 혁파해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해 나가려면 부지와 세월이에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거티브 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법을 만들려면 너무 길으니까 이런 그 혁신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규제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뚫고 나갔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 규제 때문에 좋은 일을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내 더러워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거 보자 이렇게 하고 몇 편일이 있었거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ODA 지금 고이카이지 ODA PM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물론 이 사람들이 규제만 해요.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관리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이 양심껏 자율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이 3년 전에 만들어져서 3년 후에 가보면 다 바뀌어 있어요. 내가 전문가고 저희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하면은 돈도 자유롭게 쓰고 하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시종인가 하는 일이 규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뭐 잘할 수 있는 건 다 묶어놓고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 잘못하면 규제를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규제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규제 공화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방안 코이카 사업도 마찬가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공화국으로부터 규제를 최소화하고 창의와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먼저 바꿔주신 노력을 해주십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추가 안 박사님. 예, 항우연에서 온 안호성입니다. 스태피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그 귀한 기회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또 스태피에 대해서 또 어메이징한 거는 공개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예,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기관 같고 425회 때 뜻깊은 주제인데
그러면서도 조금은 비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조금은 배워가는 관점에서 오늘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출연진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전망 without 출연연 이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송 본부장님께서 스태피의 위상을 출연연의 어떤 특화된 이해를 말씀하셨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의 비판 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얘기할 때 굉장히 큰 키워드, 글로벌, 변화 추종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거에서 어디가 병목인가 그 얘기는 말하기를 불편해하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반복된 실패 주제들을 꺼내서 그거에 집중해서 좀 대안을 조금은 힘들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중에서 아까 그 한 분이 잘 말씀해 주시지 우리나라는 전략 부재라고 하셨는데 전략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 없고 매번 다시 키워드를 고쳐 쓸 수 있으면 전략이 아니고 또 하나는 전략이라면은 그 전략 실행 주체한테 위임해 줄 수 있어야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네덜란드나 이런 상선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할지 본국하고 송신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는 자율과 위임, 지속성이 없으면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쁜 용어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엊그제 있었던 과총과 한림원에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짧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안현실 위원이 핵심 키워드로 말하는 게 이게 정치 위기다. 잘 얘기하셨어요. 이 수소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가 있겠냐라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얘기한 게 맞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치 위기가 아니라 한림원 위기고 과총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기초 연구, 장기 연구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걸 민간이 책임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하다가 정부가 무슨 얘기하면은 뒤에서 얘기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이라는 자체를 민간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스태피가 출연연이 왜 잘 안 돌아가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하기를 불편해하고 굉장히 큰 얘기들만 하고 출연연의 그 정부와 중간 거점인 굉장히 핵심인 정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회피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오늘 이 많은 얘기에서 다음 담론으로 이어받아서 할 게 무엇인지 그런 어떤 명확한 정의 또는 명확한 발견 또는 세컨드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조금 더 바란다면 오늘 세 분이 굉장히 힘든 주제 잘 발제하셨는데 그 발제 내용 어디에도 우리나라 정책 전문가 누구 가라사대 이러이러한 게 있었다. 이러이러한 과거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 쿼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외만 열심히 아직도 쿼트하고 있는 한 우리 전체가 사실은 계속 다시 고쳐 쓰기에 이 수레바퀴를 돌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탄소, 미세먼지 등의 어떤 국가 난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셨고 규제 철폐 계속적으로 강조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 출연연의 역할이라든가 그 환경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태피가 계속 고민을 해주고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청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한 2분 이내로 해서 그 저탄소 관련 규제 철폐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혁신본부의 김광수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출연연 관련해서는 아마 시스템본부의 황석원 본부장님께서 1, 2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제와 관련해서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말씀인가요? 네. 예, 그 스태피 양승우인데요. 그 지적해 주신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국가 난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를 세 분께서 해주셨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연구를 기획을 해서 국가 난제들을 여러 군으로 봐서 핵심되는 국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 그 미세먼지 대책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어떤 그 기술의 혁신이 지속될수록 어떤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어떤 질서와의 어떤 갈등은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를 혁신하는 어떤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서 얼마 전에 많이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기존의 질서를 어떤 한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정부뿐만 아니고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들이 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석원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해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논의의 그냥 출발점, 뭐 이렇게 좀 던지는 말씀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광수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 많죠.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문제들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하나 문제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출연료이 사실 대표적인 문제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 세금으로 잘 연구 지원해주며 좋은 성과 내주겠지 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원해 준 건데요. 근데 사실 얽혀 있는 문제가 정말로 많고 같이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제 자율성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블록 펀딩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그 국민이 또 국민을 대리한 정부가 출연료를 믿어주는가 그 믿음에 값해서 출연료이 탁월한 성과, 탁월한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장기적 집합적으로요. 뭐 하여튼 매 과제마다 뭐 이거 꼭 성공해야 돼 이런 건 이제 따지지 말고 일단 믿어주고 오랫동안 지원해줬더니 이 기관, 이 연구자가 탁월한 성공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더라 이런 믿음을 서로 간에 확인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발제자 그리고 세 분의 외부 전문가 토론 그리고 플로에서 몇 분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제한된 시간 관계상 사실 충분히 우리가 논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이블 위에 이미 그 배포해드린 스테피 아웃룩 2019 이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스테피에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제안도 해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제425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또 426회 포럼 3월에 아마 중소기업 R&D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니까 차후의 안내를 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